국정농단 핵심 최순실에 대한 1심 선고 재판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재판이 시작된 지 450일 만입니다. 이 선고 결과는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시간 양문석 공공미디어연구소 이사장, 김무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 손수호 변호사 세 분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국정농단의 처음과 끝으로 불리는 사람이죠. 최순실 씨에 대한 1심 선고 재판이 현재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오후 2시 10분에 시작이 됐는데요. 1시간 20분이 지난 상황에서 아직까지 주문, 그러니까 선고 결과는 아직까지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실시간으로 법정에서 들려온 소식들을 현재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 변호사님. 네. 재판 결과 1심 많은 분들이 주목을 하고 있죠. 지난 2월 5일 날 일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 결과가 있었고 또 최순실 재판 결과는 이후에 있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 결과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관심일 수밖에 없습니다. 선고 결과가 좀 늦어지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네. 판결, 형사재판에서 판결을 선고할 때 이제 선고 기일이 지정되고요. 그날은 이제 판결 결과만을 말하는데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요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주문을 낭독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고 이유의 요지를 함께 설명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 재판이 복잡하고 그리고 또 굉장히 중요하며 또 이번 사건처럼 이번 재판처럼 여러 가지 혐의로 기소가 되었고 또 관련된 사람도 굉장히 많은 경우에는 그 요지라 하더라도 굉장히 양이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지를 설명하는데도 지금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현재 최순실 씨가 받고 있는 혐의가 18가지 아니겠습니까? 가장 큰 쟁점은 뭡니까? 지금 현재? 일단 뭐 직권남용이라든지 일단 여러 가지 부분도 문제가 됩니다만 결과적으로 뇌물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 뇌물이라는 게 형이 실제로 유죄로 인정될 경우에 법정형이 상당히 높게 설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공범으로 현재 그 특검과 검찰이 판단해서 기소한 자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또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등등 굉장히 또 이제 요인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정치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또 실제로 법적인 측면에서 가장 이번 재판의 핵심이 되는 부분이 뇌물인 것으로 보이고요. 하지만 뇌물 이외의 다른 부분도 사실 하나하나 떼놓고 볼 때 상대적으로 좀 덜 중요해 보이는 그런 착시 현상이 나타날 뿐이지 굉장히 중요한 범죄 혐의들입니다. 따라서 오늘 재판부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의 그 쟁점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지, 하나하나의 공소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지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구속 기소된 지 15개월 만이고요. 114차례 재판이 현재 진행이 됐습니다. 글쎄요, 말씀하신 것처럼 뇌물 액수랄지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의 증거 능력이랄지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어떤 공범 여부랄지 이런 부분들이 핵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현재 나온 어떤 재판정에서 들려온 내용 좀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 할 수 있었죠. 삼성의 승마 지원 공모 인정이 된 것 같습니다. 최순실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요청에서 이재용 부회장에게 승마 지원을 요구했다. 이렇게 법원은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삼성이 이 코어스포츠에 보낸 용역비 36억 원은 뇌물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업들에 대한 지원 또 인사 개입 이런 것도 다 강요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현재 판단을 법원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순실 씨가 현재 지금 무표정으로 재판에서 결과를 청취 중에 있다고 하는 이 소식도 같이 현재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원은 최순실 씨의 사적 영리 추구가 있었고 그와 관련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를 인정하는 것으로 현재 법정에서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양 이사장님, 오늘 재판 결과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동안 많은 논란도 있었고요, 재판 과정에서. 그렇죠? 최순실 씨 나를 그냥 사형시켜 달라라고 법정에서 허느끼면서 울었던 일부터 시작을 해서 상당히 우여곡절이 많았었고요. 그리고 1년 3개월 만에 이제 1심 선고가 이제 곧 있을 예정인데 어쨌든 특검에서는 25년 구형을 했습니다. 그리고 벌금을 갖다가 1,300억 정도를 벌금과 그 추징금을 이제 선고를 해놓은 상황에서 이 부분들이 얼마나 줄여지느냐가 이제 관건인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 가지 이 법원이 지금 인정을 하고 있는데 이제 방금 앵커가 이야기한 것 중에 빠진 게 증거 인멸에 관한 혐의까지 이 법원이 인정을 했고 그다음에 현대차의 최순실 씨 지인의 일가 몰아주기 사실상 최순실 씨의 딸인 정유라의 친구 아버지의 현대자동차 일가 몰아주기까지도 이제 다 인정을 한 상황입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그 숫자로
세보면 현재까지 속보로 나온 것 중에 18개 중에 10개 가량이 지금 그 법원에서 최순실 씨의 혐의에 대해서 인정을 했다, 범죄로 그 정리를 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이제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핵심은 우리 손 변호사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지만 뇌물에 대한 문제일 것이고, 그다음에 최순실, 삼성, 이재용 이렇게 이어지는 삼각의 관계들을 어떻게 이제 해결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결국 여기에 안종범 수첩이 얼마만큼 증거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가 이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재판에서 1심과 2심이 전혀 다른 그 입장을 보였는데 이번 재판부가 이 부분을 상당 부분 지금 인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최순실 씨의 형량에 따라서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대법원 이 판결도 상당히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제 1심 선고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최순실 씨가 과연 그 핵심 권력을 또 어떻게 이용했는지 그 부분도 좀 드러날 것 같아요. 만약에 선고가 된다면. 물론 이제 대법원까지 갈 수도 있겠지만요. 어떻게 보세요, 부소장님께서는? 저는 일단은 뭐 이게 말씀하신 대로 대법원까지 가야 하는 거고, 지금 뭐 그거는 이번에 결론 내가지고 누가 포기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것까지 대법원까지 갈 텐데 그 과정에서 굉장히 우여곡절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재용 그 재판에서도 나왔듯이 중간에 매우 많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섣불리 얘기하는 건 좀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는데 사실 지금 이 재판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떻게 보고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관심이 가는 대목인데,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만약에 이런 사태가 없었다라고 하면 지금 대통령 임기 중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동계올림픽을 주최하는 입장에서 24일 날까지 임기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래서 지금 대통령 임기로 넘겨주면서 축제를 즐겨야 할 그 시점에 이렇게 그 재판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어떤가, 심정이 어떤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그 주범이 최순실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순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감정이 있을 텐데 최순실에 대해서 형량이 물론 형량이 낮아져야지 본인에게 유리하겠지만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그 씁쓸한 느낌이 있을 테고,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고요. 사실 이 최순실 씨는 본인이 나를 사형시켜달라라고 얘기했듯이 지금은 예전에 그 제정 러시아의 라스푸틴에 비유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결국은 라스푸틴 같은 경우에는 국정농단을 통해서 귀족들한테 암살을 당합니다. 결국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좌파 귀족들한테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되지 않는 현대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게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이냐, 이런 생각이 들고, 결국은 그런 현대 대한민국이 그때와 다른 이유는 결국은 법치 국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법치주의를 이번 기회에 촛불 집회라고 하는 것도 보여줬지만 법치주의를 세계에 보여줄 수 있는, 민주주의 선진국이라고 하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회이기 때문에 이거는 감정적으로 응징은 해야겠지만 감정적으로 할 게 아니라 정말 철저하게 법에 근거해서 공정한 재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재판은 안종범 전 수석과 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같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손 변호사님, 중요한 거 한두 개만 더 짚어보겠습니다. 일단은 뇌물 혐의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만은 그건 뭐 액수에 따라서 형량도 달라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지금 나온 결과로 보면 그 삼성이 코어 스포츠에 보낸 용역비 36억, 그 부분은 뇌물로 좀 인정이 된 것 같고요, 그죠? 다른 부분은 어떻습니까?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서는 그 뇌물 부분이 많이 이렇게 줄어들지 않았습니까? 지금 36억 원 지원 부분은요,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에서도 뇌물 공개로 인정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 재판 1심, 2심에서 공이 인정된 부분이었고 이번에도 인정이 됐습니다. 크게 뭐 아마 불복해서 대법원으로 가더라도 이 부분이 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재판과 이번 재판 사이에 차이점이 몇 가지 눈에 띕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속보로 들어온 것 중에 삼성이 사준 말 3마리 최순실 소유 인정이라는 헤드라인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이 좀 다른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에서는 이 말의 소유권이 삼성에서 최순실 씨 측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따라서 이 부분은 횡령도 아니다라는 판결이 나왔던 것을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하지만 이번 오늘 재판에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 말 3마리의 소유권이 최순실 측으로 넘어갔다라고 한다면은 이 부분은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재판의 어떤 그 선고와는 다른 내용이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제 대법원에서 상고심에서 정리가 필요한 부분으로 이제 보이고요. 또 더욱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최순실 지원, 이재용 부정청탁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예. 그런 내용인데요. 예. 이 부분은 사실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에서 이러한 내용이 인정되었기 때문에 뇌물 액수가 상당 부분 줄어들었고 또 집행유예로 석방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최순실 등 1심 재판에서도 역시 이재용 부회장이 부정한 청탁을 하지 않았다고 본다면은 최순실 씨 측이 받은 그런 그 뇌물 액수 역시 상당 부분 줄어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한 쉽게 말해서 그 단순한 뇌물죄의 경우에는 부정한 청탁이 필요하지 않습니다만 대가성만 있으면 됩니다만 제3자 뇌물죄에 있어서는 거기에 더해서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만약 부정한 청탁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크게 볼 때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과 뇌물 액수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 사초라는 얘기까지 들었던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 있잖아요. 그 부분도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는 증거 능력 여부에 대해서 조금 법원이 이번 판결과 좀 다른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이 이제 60권 넘고요. 또 굉장히 상당한 기간 동안 방대한 양을 적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법적으로 보더라도 법적으로 볼 때 증거 능력이 일단 인정되어야 그 내용을 가지고 유죄무죄 판단에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번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판결 말고 모든 경우에는 다 증거 능력이 인정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에서 인정이 되지 않았고 그것이 원인인지 몰라도 결국은 그 부정한 청탁이 인정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그때와는 약간 다릅니다. 일단 그 안종범 수석의 수첩 이 자체의 증거 능력은 인정했습니다. 간접 증거로 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직접 증거와 간접 증거를 형사소송에서는 이제 분류하고 있는데요. 분리하고 있는데 부정한 청탁을 하는 장면을 녹화했거나 또는 그 말을 하는 부탁하는 음성을 녹음했거나 또 누가 보았거나 이런 것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 부분은 직접 증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안종범 수석이 독대 자리에 있었던 건 아닙니다. 독대가 끝난 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독대 자리에서 있었던 이야기의 배경을 그런 이야기들의 바탕에서 지시를 했고 그러한 지시를 직접 적은 게 바로 안종범 수석 수첩의 주요한 내용들이거든요. 따라서 부정한 청탁을 하는 장면에 대한 그런 그 직접적인 목격은 아닙니다. 그런 측면에서 직접 증거는 아니지만 적어도 다른 여러 가지 정황들을 증명할 수 있는 정황 증거, 즉 간접 증거로서의 가치는 있다. 간접 증거로서의 증거 능력은 있다라고 본 것이고요. 하지만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고 해서 곧바로 유죄의 증거로 쓰인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재판부가 안종범 수첩의 증거 능력을 일정 부분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걸 바탕으로 해서 부정한 청탁이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증거 능력과 증명력이 다르다라고 하는 점을 감안하시고 오늘 판결 선고를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양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순실 씨가 어떤 증거인멸 시도 그리고 혐의 부인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형량에 반영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법제에 따라서는요, 미국 등의 경우에 유죄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에 그 형량을 일일이 다 더합니다. 그래서 징역 몇백 년형이 선고되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요 그렇지는 않고 여러 가지 혐의로 기소되어서 다 유죄 판결이 선고됐을 경우에는요 가장 무거운 형이 정해져 있는 그런 가장 무거운 법정형이 있는 그런 그 죄에다가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뇌물죄가 가장 클 것으로 보이는데요. 기타 다른 범죄가 유죄 판결이 선고된다면 거기에 더해서 2분의 1까지 가중이 되는 것이고 또 구체적인 양형을 이제 결정함에 있어서도 도대체 유죄 몇 가지 범죄를 범했느냐 또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반성하고 뉘우치느냐 등등이 다 고려가 되겠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상대적으로 비중이 작아 보이고 상대적으로 경해 보이는 범죄들이지만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은 굉장한 국정농단 범죄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도 다 양형에 고려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오늘 재판에서 여러 기업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대부분 직권남용, 강요, 협박 이런 것들이 최순실 씨 또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현재 지금 법원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기업들 어쩔 수 없었다 보죠?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상당히 이제 이 재밌는 부분인데요.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봤었을 때 예전에 이 MB 정권 때 제가 대기업의 어느 대협력 실장방 그러니까 당시 상무방에 앉아 있는데 누가 전화를 했어요. 그래갖고 한참 안 됩니다. 그건 어렵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쭉 들었어요. 누구예요? 그랬더니 청와대 모 수석이야.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상당 부분
당시에 그 이 모기업의 상무 같은 경우는 상당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발하고 반대하고 수용을 안 했던 과정들을 이제 그 경험을 했었습니다. 바로 그 전화하는 장면에서 즉 이게 강요죄 이제 강요해서 어쩔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 그 이견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기업으로서 다양한 방식으로 그 부분들을 회피할 수 있었을 텐데 이걸 갖다가 일방적으로 강요했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권력이 시키면 시킨 대로 해야지. 그러면 권력 초기와 권력 그 말기의 그 힘은 엄청나게 바뀌는데 권력 초기에 밀어붙인 것도 아니고 권력 중후반기로 넘어서면서 밀어붙였고 박근혜 정부의 힘이 본격적으로 빠지기 시작했던 그 과정 그리고 총선을 전후해서 밀어붙였던 과정 뭐 이런 전체적인 문제를 봤었을 때는 기업이 일정하게 뇌물성 그 뇌물을 공유했다라는 측면들을 벗어나기 어렵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주도되었다라고 지금 그 재판부 최순실 재판부가 이제 이야기를 했고 인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그 모든 책임이 있냐?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반발 없이 갖다 바친 기업들은 문제가 없냐? 이 부분에 대해서 그 계속해서 기업들이 빠져나가려고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뇌물적 그 경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게 많은 국민들의 그 기본적인 시선 아니겠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요. 그 지금 좀 정리를 해보면요. 자, KT의 광고 수주 또 인사채용 강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공범이다 이런 이야기.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안종범 전 수석이 포스코에 직권남용 강요를 했다. 광고회사 포레카에 대한 지분 강탈 이것도 최순실 씨가 주도를 했다 이렇게 법원은 현재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신동빈 회장도 오늘 지금 재판에 와 있는데 면세점 특혜 관련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부정청탁은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분히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 의한 어떤 범죄 혐의점을 법원이 좀 인정하는 그런 분위기로 가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법원이 1심 재판부가 구형은 징역 25년이지만 1심 선고는 아직 안 하는 상황입니다. 오늘 재판 2시 10분에 시작이 됐는데요. 거의 이제 2시간 가까이 되는데 아직까지 결과는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18가지 혐의가 있고요. 또 다퉈야 될 쟁점들, 법원이 설명해야 될 그런 쟁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혐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잠시 뒤면 1심 선고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자, 부장님, 같은 맥락인데요. 항상 나온 이야기가 이제 권력과의 어떤 기업과의 관계, 그 부분 설정하기가 매우 어렵다. 또 기업 입장도 애로사항이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그 부분을 좀 이야기해 주시죠. 사실 이번에 동계올림픽 같은 경우에도 기업이 적극적으로 후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국가적인 행사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은 기업 입장에서는 국가에서 요청하면은 당연히 그거를 도와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경우에 있어서 그 다음에 적당한 대우를 해주고 페이버를 주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윈윈 전략을 하면 좋은 일인데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강요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 거죠. 결국은 지금 이재용 그 부회장의 경우도 그렇고 신동빈 지금 회장 같은 경우에도 일정 정도 처음에는 박근혜 정부와 공범식으로 이렇게 몰아갔었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재판에서는 양쪽 두 재판 모두 일정 정도 재벌은 피해자라고 하는 식으로 그렇게 일단 갈무리를 하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처음에 그 의도한 것과 달리 재벌들이 혐의를 받으면 국가 경제에 굉장히 큰 타격이 있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고려가 있었을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그 현실적인 판결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사실 길거리에서 강도를 만나가지고 돈을 뺏겼는데 그걸 뇌물이라고 얘기하면 당사자들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리고 게다가 경찰이 와가지고 돈을 달라고 하면 그것도 뇌물이라고 하면 그것도 곤란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는 이번 재판에 있어서 일정 정도 물론 뇌물 혐의가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았지만 현실적으로 포괄적인 다는 둥 아니면은 암묵적이라고 하는데 너무 이게 혐의 자체가 포괄적이고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다른 잡음들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속아내서 실체적인 지실에 근거해서 죄를 묻는 게 합당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손 변호사님, 여러 가지가 이야기가 할 수 있겠는데 그 증인이 한 124명이 검찰과 변호인 측에서 이렇게 신청을 해서 출석해서 증언을 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딸 정유라 씨도 나왔는데 그게 이제 오히려 최순실 씨와
불리한 최순실씨에게 불리한 뭐 증언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이 증거 능력 이것도 재판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주죠. 그렇습니다. 예. 일단 증인이 나와서 이제 위증의 경우에 이제 그 벌을 받기로 이제 맹세를 하고 이제 선서를 하고 증언을 하면 이제 상당 부분 이제 굉장히 유력한 증거로 활용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어떤 그 증인의 증언의 어떤 예. 신뢰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위증죄가 있긴 합니다만 예. 그렇게 뭐 결정적으로 높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서증이라고 하죠. 예. 근데 문서로 되어 있는 증거들이 오히려 더 강력한 그런 증거로 볼 수 있겠죠. 예. 형사소송에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굉장히 많은 수의 증인이 양측에서 이제 그 신청을 했고 또 재판부가 채택을 해서 증인 신문을 했습니다. 심지어 몇몇 증인 같은 경우에는 여러 번에 거쳐서 증인 신문을 하기도 했거든요. 그 과정에서 나온 그 증언들이 굉장히 중요한 증거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예. 하지만 그러한 증언만 가지고 과연 판사가 유죄의 확신을 가지고 유죄 판결을 할 수 있겠느냐? 예. 그건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증언뿐만 아니라 다른 객관적인 특검과 검찰이 제출한 그런 증거들도 상당히 다수 있습니다. 예. 그런 증거들을 모두 종합적으로 보아서 유죄의 확신을 해야 되는데 예. 한 가지는 유죄 판결이 선고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러한 일이 없었다 또는 그러한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곧바로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나라 법 체계상 판사가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한다는 의미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거에 의해서 유죄의 확신을 가졌을 경우에만 유죄 판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유죄인 것 같기도 하고 상당 부분 의심이 가는데 확실하진 않네. 뭔가 약간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라고 한다면 그건 무죄 판결이 선고됩니다. 예. 이런 부분까지 감안하셔야 재판부에서 어떤 식으로 고민을 하고 예. 또 어느 정도의 확신이 강력한 확신이 있지 않고선 이런 사건에선 유죄 판결을 선고하기 어렵거든요. 예. 그런 점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포인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증거 생각됩니다. 관련해서 지난번에 태블릿 PC, 뭐 국가서 감정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네. 뭐이 부분도 상당한 영향을 주지 않을까요? 실제로 근데 그 부분은 이미 상당 부분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태블릿 PC 관련된 부분이 정치적인 부분에서 보자면은 굉장히 큰 공방이 한가운데 있었고 예. 또 여전히 또 그 부분에 있어서 의문을 제기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법적인 그런 절차에서 볼 때 예. 현재 이 재판에서만 놓고 보자면은 태블릿 PC 자체 또는 태블릿 PC의 입수 경위 또는 그 안에 있는 내용의 증거 능력 등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미 다 정리가 된 부분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이제 오늘 최순실 씨의 1심 선고 결과가 나오면 그 얼마 뒤에 지금 뭐 정확히 잡히진 않았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재판은 네, 언제쯤으로 그렇습니다. 예상됩니까? 2월 내에 선고가 되는 것은 좀 쉽지는 않아 보이고요. 예. 2월은 지날 것으로 보이는데 하지만 이제 중간에 상당 부분 재판이 지연되고 열리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변호인들이 사임하면서 그렇죠. 이제 변호인이 없는 공백 상태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접견을 뭐 거부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유효한 그런 효과적인 이제 변호 활동이 이루어지는지와 별개로 예. 일단 국선 변호인들은 다 선정되어 있거든요. 예. 5명이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은 진행 가능하고요. 예. 또한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또 재판부가 동일합니다. 함께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나란히 앉아서 재판을 받다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들이 사임하면서 결국은 진행이 안 되자 결국은 나누어서 최순실 씨를 먼저 진행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1심 판결이 선고된다면 예. 사실상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중요한 부분도 다 이미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예.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선고도 초일기에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글쎄요, 두 사람의 관계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작년 5월인가요? 그 내가 죄인이다 최순실 씨가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런 범죄를 저질 리는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것 같아요 법정에서. 그래서 두 사람의 관계를 단순히 어떤 조력자,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 이야기했던 그런 단계는 아닌 것 같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지금 뭐 전체적으로 나오는 내용들이 어쨌든 18개의 혐의 중에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겹치는 게 13개의 혐의입니다. 예.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관계에 있어서는 뭐 1심 재판부에서 거의 다 지금 인정하고 있다. 지금 시점까지 이제 보고 그다음에 지난번 이재용 그 삼성 부회장 그 2심 재판부에서도 박근혜 최순실의 관계에 대해서 기존에 나왔던 그 특검이나 검찰의 주장을 기각하거나 했던 내용이 거의 없다. 이제 이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중요하게 보여지면 예. 결국 뭐 경제 공동체라는
그 부분에 있어서 재판부도 확신을 가지고 가는 것 아니냐. 예. 근데 지금 상당히 재밌는 게 지금 그 최순실 재판부에서 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삼성 승계자금 명시적 묵시적 청탁 있었다 보기 어려워. 사실상 지금 이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2심 재판부가 이야기했던 입장하고 지금 최순실 1심 재판부가 이야기하는 입장하고 상당히 지금 유사성을 띠고 있습니다. 뇌물도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말지원 같은 경우 36억 원 뇌물이다. 그럼 죄가 없다가 아니잖아요. 예. 뇌물이다. 그렇지만 형량을 집행유예를 줬던 것이고 그 집행유예 2년 6개월에 징역 4년이었죠. 예, 맞습니다. 그런 그 형량을 줬던 게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죄를 안 지은 게 아니다였단 말이에요. 이제 그 형량에 대한 그 부분들이 논란이지 이 부분에서 죄를 지었다는 부분인데 가장 결정적으로 삼성 승계작업에 명시적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는 지금 2심 재판부와 이재용 삼성 그 부회장의 2심 재판부와 최순실 의 1심 재판부가 같은 입장을 지금 보이고 있다는 측면에 있어서 예. 이후에 오히려 지금 관전 포인트는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 또는 최순실의 재판의 형량 이런 부분들보다도 많은 국민들이 이재용 그 삼성 부회장의 대법원에서 어떤 판결이 날 것인가가 예. 상당히 그 초미의 관심사이다 하면 대법원 판결에 있어서 일정한 흐름들이 보이고 있는 것 아니냐. 예. 이 부분들이 상당히 오늘 나온 그 관전 포인트 중에 핵심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에서 오후 2시 10분부터 최순실 씨 그리고 안종범 전 수석 그리고 신동빈 회장에 대한 1심 선고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직 주문이죠.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계속해서 법원에서 들려온 소식들을 전해주고 있는데요. 일단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어떤 공모 인정을 법원에서는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재밌는 게요, 부장님. 네. 오늘 417호 법정인데 이게 전두환 노태우 전직 대통령이 비자금 사건으로 섰던 그 법정이더라고요. 역사의 아이러니일까요? 이거 뭐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게요. 그런 아이러니가 하도 많아가지고 요새는 뭐 이렇게 요새 뭐 예술단 공연도 그렇고 과거의 여러 가지 경험들이 다시 상기시켜주는 그런 얘기들이 많아가지고 뭐 연결시키자면 끝도 없는 거고 예. 사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오해의 소지도 많고 그래서 좀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417호 법정인데 예. 법원의 모든 법정이 크기가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또 작은 법정도 있고 상대적으로 큰 법정도 있는데 이 법정이 좀 큰 법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취재진도 많이 와야 되고 또 그런 그 관심이 쏠리는 그런 그 사건의 경우에는 이 417호 법정에서 재판이 열리는 그런 상황도 이제 그래요. 발생하고 있습니다. 당청객 경쟁률이 굉장히 치열했다고 하는데 오늘은 사실 생각보다는 높진 않았던 것 같아요. 예. 사실 재판이 처음 열릴 때만 해도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을 받기 때문에 예. 일반 방청객들이 굉장히 어렵게 당첨돼가지고 보기도 했는데 예. 오늘은 이제 2대1을 조금 넘는 정도였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없는 최순실 씨만의 재판은 아무래도 관심도가 좀 떨어지긴 하는 것 같습니다만 예.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의 판결 선고, 1심 판결 선고가 임박해 있는 상황에서 상당 부분 이제 그 혐의가 겹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오늘 판결 선고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결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뭐 관심도가 떨어질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박근혜 전 대통령 선고의 예고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사실은 법원의 어떤 재판이 생중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피고인들이 거부를 하면 이렇게 생중계를 할 수 없는 겁니까? 그 규정들이 이제 일부 개정됐습니다. 예. 전에는 이제 동의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예. 이제는 동의하지 않아도 굉장히 좀 공적인 관심 사안이 있다라고 하면은 재판장이 이제 결정을 해서 예. 이제 판결 선고를 이제 할 수가 있는데 하지만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도 피고인들이 난 동의하지 않았고요. 예. 그리고 또 동의하지 않은 상황에서 재판부가 강행할 수는 있습니다. 선고를 이제 중계할 수는 있는데 예. 하지만 그렇게 그런 결정을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예. 오늘 이제 간접적으로 취재 기자들의 어떤 그 리포팅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소식들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손 변호사님, 지난 구형 때 네. 벌금하고 추징금 액수도 1,000억이 넘잖아요. 네, 이렇게 합했을 경우에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이제 결정이 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걸 다 이렇게 환수나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낼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네. 최순실 재산이 뭐 상당히 은닉돼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게 사실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단 벌금과 추징금이 있는데요. 사실 이 벌금과 추징금이라는 게 돈으로 계산되는 좀 금전적으로 이제 환산할 수 있다는 점이라는 점에는 동일하죠. 예. 하지만 성격은 상당 부분 다릅니다. 예. 일단 벌금, 이 사건에서 벌금이 왜 나오냐? 아니 유죄면 징역이 선고될 텐데 왜 예. 벌금이 있느냐라고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예. 하지만 이렇게 뇌물 범죄 같은 경우에 이제 이제 특별법에서 징역형을 선고하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병과라고 하는데요. 벌금형도 함께 과할 수 있도록 이제 그 법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예. 뇌물죄의 경우에. 그리고 그래서 징역형을 선고하는 동시에 벌금형도 선고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것도 이제 수로의 액수의 2배에서 5배로 기억하는데요. 네. 또 추징금은 또 약간 다릅니다. 예. 추징은 뇌물 범죄는 이제 필요적 몰수 사건입니다. 즉 실제로 뇌물 범죄를 저질러서 받은 돈이 있다고 한다면 그 돈은 몰수, 즉 빼앗기는 게 맞습니다. 즉 국가 입장에서는 그 돈을 뇌물로 누군가 돈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 돈을 빼앗아 오는 거죠. 이게 몰수입니다. 예. 그런데 그 돈을 지금 현재 최순실 씨가 만약에 뇌물 받았다고 가정한다면 예. 그 돈을 지금 현재 그대로 그 돈을 가지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렇다면 가액, 즉 똑같은 액수의 추징을 하겠다. 예. 다른 그 재산이 있다면 그만큼 가액을 그걸 대신 뺏어오겠다라고 예. 하는 게 추징인데요. 예. 지금 이제 추징 보전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최순실 씨가 소유하고 있는 그런 그 건물이죠. 예, 등등 이제 일종의 이제 동결이라고 이해하시면 빠를 텐데요. 다른 사람에게 이제 팔지 못하고 예. 나중에 추징을 할 수 있게 될 때 먼저 추징을 하기 위해서 예. 조치를 취해 놓은 상태입니다. 예. 그런데 추징은 그렇게 한다고 치더라도 이제 벌금이 문제인데요. 벌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이제 노역장에 유치가 되어서 노역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런데 과거에 또 하루 얼마 계산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황제 노역 논란도 불거졌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정확한 지적이신데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벌금액이 뭐 1,000억이 넘게 지금 현재 구형이 됐는데 실제로 1,000억 넘는 그런 벌금형이 선고가 되고 확정이 된다 하더라도 이거를 나는 돈이 없습니다. 못 내겠습니다. 라고 해서 노역장에서 이제 구치소에서 노역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예. 이 최장 기간이 3년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표현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이제 쉬운 말로 일당 개념으로 계산을 하게 된다면 정말 예. 어마어마한 일당이 계산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예. 네, 이런 부분 과연 오늘 벌금은 어느 정도가 선고될지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됩니다. 지금 최순실 씨 나이가 62이거든요. 지난번에 징역 25년 구형이 되다 보니까 이거는 뭐 사실상 뭐 사형 선고다 이렇게 이제 변호인 쪽에서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이사님 어떻게 결과를 예상하세요? 지금 금방 이제 나올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예. 뭐 최소 징역 25년 구형이 근처에서 선고가 떨어지지 않을까요? 근데 오늘 지금 이 전체적인 흐름이 상당히 재밌는데 지금 선고 내용 결과가 지금 안 나와서 예. 많은 국민들이 이제 궁금해 하시겠는데 예. 아주 재밌는 표현들이 계속 나옵니다. 법원에서 최순실 제3자 뇌물수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뇌물을 공여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SK에게 제3자 뇌물죄를 요구했다라고 한 부분들도 인정을 했고, 예. 그다음에 삼성 말 36억에 대한 뇌물도 인정을 했고,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일방적으로 기업에 죄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도 죄가 있다, 그다음에 SK도 죄가 있다, 그다음에 롯데도 죄가 있다라고 지금 입장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예. 전체적으로 많은 국민들이 지금 오해를 할 수 있는데 그것과 만약에 이제 집행유예가 떨어졌을 때 범죄 없음하고는 다르다. 재판부가 이 부분을 계속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다. 그런데 어느 폭을 더 확대해서 인정할 것이냐, 좁혀서 인정하고 있느냐, 요 차이가 이제 하나의 관전 포인트라는 부분들을 상당히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또 이 재판부에 대한 후폭풍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또 있는 예. 오늘의 내용들이거든요. 2심 재판부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2심 재판부와 최순실의 1심 재판부의 입장들이 상당히 지금 유사성을 띠고 있다라는 측면들을 예. 눈여겨보면서 오늘 계속 이 선고 결과를
분석하면 예. 좋겠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지 1년 3개월 만에 오늘 1심 선고 결과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징역 25년을 최순실 씨에게 구형을 했습니다. 지금 양형 이유를 밝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3명에 대한 양형 이유 곧 아마 주문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결정이 날지 저희들이 바로 생중계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네, 오늘 그 이유를 이제 요지를 낭독하는데요. 예. 지금 양형 이유를 이야기한다는 얘기는 이미 유죄 무죄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이 끝났고 그 부분의 요지를 다 낭독한 게 끝난 겁니다. 예, 그렇군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유죄임을 전제로 해서 예. 그렇기 때문에 형량을 어떻게 생각을 한다. 예. 유리한 부분, 불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이야기를 하고요. 예.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인 형량에 대한 그 주문의 어떤 선고가 임박한 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요. 지금 양형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안종범 전 수석 국정농단에 단초를 제공했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겼다. 법원이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안종범 전 수석은 자기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어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리고 대통령의 지시 거부 어려웠던 점 이런 거는 정상을 참작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일단 안종범 전 수석에 대한 양형 이유입니다. 아직 선고 결과는 안 나왔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네, 대부분의 사건에서 정말 극악무도한 범죄인의 경우에도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이 다 섞여 있습니다. 그렇군요. 다만 어느 한쪽으로 이제 확 무게추가 기우는 경우도 있는 것인데요. 예. 일단 끝까지 반성하지 않는 점은 굉장히 좀 안종범 전 수석 측에게 불리하게 지금 작용될 것으로 보이고요. 예. 중간에 어느 정도 수사와 재판에 협조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예. 하지만 재판부가 보기에는 그러한 부분으로는 부족하다. 뭐 이제 정말 믿을 수 있는 그런 반성, 예. 진지한 반성이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지금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요. 예.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이 사건의 핵심이 안종범 전 수석이냐? 그렇지는 않다고 본 것 같습니다. 지난번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에서도 이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은 예. 이제 헌법상 부여받은 책무를 방기하고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의 지휘 권한을 사인에게 나누어준 박근혜 전 대통령이다. 예. 그리고 또 그 위세를 등에 업어서 국전을 농단하고 사익을 추구한 최순실 씨다라고 밝혔는데요. 예. 이번에도 안종범 전 수석이 물론 잘못을 하고 용서받지 못한 행동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예. 실질적으로 그보다 더 위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있다라는 취지로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안종범 전 수석 같은 경우는 징역 6년과 벌금 1억 원을 검찰이 구형을 했는데 그 이사장님 청와대 수석들의 역할이 뭐 정말 그 최고 권력자를 옆에서 보좌하는 임무도 하지만은 글쎄요 이렇게 이제 범죄에 직접 가담을 하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좀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운 정도가 아니죠. 예. 그리고 안종범 수석 같은 경우에는 경제수석에서 정책 실장까지 했잖아요. 말 그대로 박근혜 정부의 그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같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경제 정책과 그다음에 사회 문화 정책까지도 총괄적으로 컨트롤했던 위치에 있어서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관저에서 국사에 예. 별로 신경을 쓰지 않고 있었을 때 밖에서 사실상 모든 것을 했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비서실장과 안종 수석인데 예.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정무적인 그 플레이를 했었으면 정책적 플레이는 안종범 수석이 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 그러한 안종범 수석이 뭐 명절 전화도 나는 받을 수 있다 예. 하면서 명품백을 받거나 예. 그다음에 대통령이 계속해서 불법적 행위를 하는 것을 스스로 인지하면서도 예. 계속해서 그 불법적 행위에 수발을 든거나 예. 그다음에 개인적으로도 사익을 추구한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되지 말아야 되는 사람이 이 정책수석이나 이 국정수석을 맡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예. 일차적으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일정하게 검찰 조사 과정에 있어서 이 협조를 했다는데 그 협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첫 번째 모든 것들이 자기가 뒤집어 쓸 수 없기 때문에 대통령이 떠넘겨야 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었고 그다음에 구체적인 증거가 자신이 메모했던 그 기록 소위 말하는 안종범 실록에 안종범이 발목 잡힌 거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쓴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써놓고 잘못 썼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솔직하게 진술할 수밖에 없는 상황적 협조지 예. 본인이 스스로 반성하고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로부터 사죄를 받기 위한 협조는 아니었다는 측면에서 저는 법원이 냉정하게 이 문제를 잘 바라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부수장님, 네. 문고리 3인방
글쎄요. 그분들도 이제 사법 처리됐죠. 안종범 전 수석까지 이렇게 이제 재판에 와 있고 지금 1심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청와대 참모진들, 글쎄요. 직언을 해야 되고 아닌 것에 대해서 아니라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범죄를 오히려 도와주는 그런 형국이 되어버렸습니다. 네. 사실 원론적으로 얘기하면 100번 맞는 말씀이시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럴 수 있는 분위기, 만약에 직언을 했다고 할 때 인사권자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그냥 돌아가시라라고 했을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점점점 어려워지는 거죠. 개인적으로도 어려워지고 청와대 내에서도 굉장히 의사결정 과정에 어려움이 생길 텐데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균형을 잡을지가 굉장히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예.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사익을 추구했다는 거죠. 그 와중에. 그래서 뭐 사실 뭐 이 업무상에 그 명령을 받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건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에서 공백 상황에서 자기의 사익을 추구했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신동빈 회장에 대한 양형 이유도 나왔습니다. 신동빈 회장,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리고 뇌물 공여, 사회 공정성의 가치를 훼손했다. 법원이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신동빈 회장에 대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요구에 의해서 뇌물을 준 것으로 법원은 참작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됐습니다. 글쎄요. 공정성 가치 훼손, 이 부분은 뭐 기업인들에게 뭐 공이 적용될 부분인 것 같고요. 역시 박근혜 전 대통령 요구에서 뇌물을 준 것으로 결정이 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제3자 뇌물인데요. 예. 제3자 뇌물에 그렇죠. 대응하는 그 뇌물 공여입니다. 예.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제공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게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이 부정한 청탁이 인정되지 않아서 결국은 이게 제3자 뇌물죄에 대응하는 뇌물 공여죄가 인정이 안 됐습니다. 예, 예.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승계 작업 자체도 인정이 안 됐고 예. 그렇기 때문에 승계 작업에서 어떤 유리함을 이제 취하기 위한 부정한 청탁도 인정이 안 된 것인데요. 예. 하지만 이 삼성과 롯데의 차이점을 지금 보자면 롯데는 이게 승계 작업이라는 추상적인 부분이 아니라 이제 면세점 특허와 관련된 그런 구체적인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점이 있지 않았나. 그리고 또 이러한 면세점 관련된 그런 여러 가지 특혜를 바라고 이제 제3자 뇌물을 공여했다, 예.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했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이제 그 입증에 특검이 성공한 것이 아닌가 보이는데요. 예. 물론 1심 판결입니다만 이번 1심 롯데 관련된 판결과 항소심까지 진행된 예.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 사이에서의 어떤 미묘한 차이점들이 있기 때문에 예, 예. 그러한 부분도 결국은 대법원까지 올라가야만 최종적으로 정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신동빈 회장 같은 경우는 경영비리 혐의에 관련해서 불구속 상태에서 지금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죠. 지난번에 검찰은 이번 이 관련해서 징역 4년과 추징금 70억 원을 구형을 한 바 있습니다. 자, 최순실 씨에 대한 양형 이유가 나왔습니다. 최순실 씨,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기반으로 기업에 각종 강요를 했다. 그리고 최순실 씨는 기업 출연금의 이익을 실질적으로 귀속을 시켰고요. 검찰 수사, 언론 보도가 계속 이어지자 증거 인멸을 지시했다. 이렇게 법원은 판단을 했습니다. 또 최순실 씨의 국정 개입, 이거는 헌정 초유의 대통령 파면으로 이어지는 사태를 불러일으켰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서요. 결국에는 최순실 씨의 죄질이 대단히 무겁고 또 모든 혐의를 현재 부인하고 있으며 최순실 씨는 주변인의 책임을 전가하고 있고 본인 스스로 반성도 하지 않는 상황이다. 이렇게까지 양형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으로 보자면 글쎄요. 구형 당시와 그 검찰이 했던 내용과 상당히 동의합니다. 예, 그렇죠? 예. 네, 그렇습니다. 동의되죠? 유죄와 무죄 판단도 중요합니다만 유죄로 인정될 경우에 형량을 결정하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 물론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만들어 놓은 양형 기준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양형 기준표에 의한다 하더라도 이제 그 불리한 예. 부분과 자, 잠깐만요, 손민아 선생님. 국정농단의 주범 최순실 씨에 대해서 법원이 1심 재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최순실 씨에 대한 1심 재판이 있었는데 국정농단의 주범 최순실 씨에 대해서 1심 재판부가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방금 재판부가 주문을 밝힌 겁니다. 국정농단의 시작과 끝으로 알려져 있죠. 최순실 씨 1심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
원을 추징을 한 겁니다. 자, 벌금 180원, 추징금도 따로 별도로 있습니다. 72억 원. 이 부분은 아마 거기 뇌물 관련해서 72억 원을 보지 않나 싶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최순실 씨 국정농단의 시작과 끝으로 알려져 있죠. 최순실 씨에 대한 1심 재판이 있었습니다. 1심에서 법원은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구속 기소 450일 만에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을 했습니다. 최순실 씨의 주변인의 책임을 전가하고 현재 반성의 기미도 없으며 증거 인멸을 했다. 법원이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또 안종범 전 수석에 대해서는 1심에서 징역 6년, 벌금 1억 원. 이 부분은 구형 내용과 일치하네요. 네, 구형 검사의 구형대로 법원이 먼저 선고했습니다. 최순실 씨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자, 구형이 징역 25년이었고요. 지금 징역 20년이다. 손 변호사님. 네. 상당한 중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물론 항소와 상고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형량이 확정되기까지는 시간이 상당 부분 남아 있습니다만 일단 이번 1심 재판에서의 어떤 유죄 무죄 판단이 상급심에서 어떻게 바뀔까? 크게 바뀌지 않을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특히나 이제 상당 부분 이제 뇌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이미 뇌물이 아니다라는 판단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늘면 늘었지 더 줄지는 않을 가능성도 상당히 있어 보이고요. 선생님 잠깐만요. 하나 더 저희들이 전해드리죠. 마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징역 2년 6월 그리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글쎄요. 이재용 부회장과는 사뭇 다른 내용이죠. 같은 징역형이었는데 이재용 부회장은 집행유예 4년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도 일단 저희들이 잠시 후에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고요. 최순실 씨 이야기부터 하시죠. 네, 조금 전에 이야기해주신 그 부분대로 사실 중형이 선고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이 정도로 증거가 다양하게 있고 또 증거가 풍부하며 또 굉장히 이제 그 특검과 검찰이 강한 의혹을 가지고 수사와 재판을 진행했다고 한다면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굉장히 좀 합리적인 재판 수행 태도였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상당 부분 이게 재판인지 정치 행동인지 선동인지 구분이 잘 되지 않을 정도로 재판에 전념하기보다는 재판 외적인 부분에도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결국은 독이 되어서 이번에 중형 선고의 원인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또한 현재까지 책임을 전가, 주변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고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실제로 다른 사람의 탓만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물론 이제 특검이 항소할 수도 있고 또 최순실 씨가 항소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둘 다 할 수 있겠죠. 이제 항소심이 이제 진행될 텐데 곧 항소심에서도 여전히 지금 같은 태도를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현재 상황을 현실적으로 인정을 하고 어느 정도 1심과 다른 이제 재판에서의 전략을 취할지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안종범 전 수석은 그 검찰의 구형량과 같았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네, 어제 특검의 이제 구형이라는 게 의견 제시입니다. 따라서 얼마든지 그 구형보다 더 높은 형량을 선고할 수도 있고요. 지난번 이제 그 장시호 씨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된 바가 있죠. 그런데 이번에 안종범 전 수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징역 6년형 그리고 벌금 1억 원. 이거는 검찰의 구형과 동일합니다. 이 부분은 검찰 입장에서 여러 가지 그런 그 증명 활동을 했고 그리고 또 검찰에서 이 정도의 그 처벌이 적합하다라고 하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 법원에서도 역시 이 정도면 타당하다라는 그런 그 동의를 얻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신동빈 회장 같은 경우에도 징역 2년 6월에 법정 구속입니다. 사실 신동빈 회장이 대한스키협회 회장이죠. 지금 또 동계올림픽 기간입니다. 또 이런 점도 그러네요. 여러 가지 그런 선처라든지 또는 그 좀 유리한 재판 진행에 영향이 좀 되지 않을까,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제 주변에서도 많이들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징역 2년 6월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이라고 한다면은 굉장히 엄한 처벌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런 부분은 이 제3자 뇌물인데 제3자 뇌물죄에 대응하는 그런 그 뇌물 공여인데 액수 자체도 K스포츠재단에 그 출연한 70억 원, 굉장히 큰 액수입니다. 그리고 또 내용 자체도 면세점에 대한 자기 기업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그런 그 특혜를 목적으로 하고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이제 금전을 건넨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안 좋은 그런 그 평가를 받은 것이고 또 하나 법정 구속을 했는데요. 이 부분도 사실 징역형을 선고하면서도 법정 구속을 하지 않고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을 진행할 수 있게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특히나 재벌 총수이고 굉장히 유명한 인물이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할 수 있었을 텐데 예. 하지만 제 생각으로는 이 신동빈 회장이 해외 출장이 굉장히 잦습니다. 그리고 또 수사와 1심 재판 기간에도 물론 뭐 불법적인 부분은 아닙니다만 해외 출장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 입장에서는 법정 구속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혹시라도 항소심 재판에 차질이 생길 수 아, 그래요? 있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들을 하나씩 좀 짚어보도록 하고요. 일단 이사장님 결과 징역 20년 나왔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뭐 기본적으로 징역 20년이라는 2라는 부분은 상당히 상징적인 개념이었고 그 25년에 수렴될 것이라고 많은 이 전문가들이 예측을 했었고 20년은 뭐 국민들 입장에서 봤었을 때도 예. 너무 적지 않거나 과하지 않거나 하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예. 많은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고 근데 벌금 같은 경우가 1,000억이 넘는 그 구형에 이번 벌금은 이제 180억인데 이 부분은 이제 어떤 이 논의 과정과 판단 과정을 거쳤는지 모르겠습니다. 검찰은 1,185억을 벌금을 이제 구형을 했는데 이번에 이제 180억으로 줄여들었다는 부분은 1,000억이 떨어져 나갔죠. 예. 그다음에 추징금이 검찰은 77억을 이제 구형을 했는데 72억. 이제 추징금은 거의 유사한데 벌금이 한 1,000억 원 정도가 예. 이제 감소됐던 부분들이 어떤 과정과 어떤 그렇죠. 그 근거로 됐는지는 예. 이후에 이제 지금 법원 안에 들어가 있는 많은 예. 기자들이 그 속기를 했을 텐데 예. 좀 지켜볼 그 관전 포인트가 아니냐. 예, 마저 여쭤보죠. 손 변호사님, 뇌물 액수가 좀 이렇게 좀 줄었기 때문에 벌금이 좀 줄어든 겁니까? 180억 원으로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는? 그렇습니다. 이제 특정경제문제 가중처벌 등에 관한 예. 특경법에 있어서는 그 수재, 즉 뇌물을 받은 경우에 이제 가중처벌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징역형 선고할 수 있고요. 예. 수수액이 이제 법정형만 볼 때 수수액이 1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 법정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또 이제 그보다 수수액이 낮을 경우에는 조금씩 법정형이 내려가는데요. 예. 그와 함께 징역형 뇌물을 받아서 징역형을 선고할 때 벌금도 병과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병과해야 되는 것인데요. 예. 그 범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수액에 즉 최순실 씨가 뇌물로 받은 그에게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예. 따라서 재판부에서는 최순실 씨가 실제로 받은 그런 그 수수액의 그런 액수를 이제 감안해서 예. 이렇게 벌금형을 이제 선고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하지만 그 구체적인 그런 판결문 전체를 이제 검토해야만 과연 이번 판결이 어떤 배경에서 이루어졌으며 예.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 벌금형 산정에 있어서 배경이 되었는지 바탕이 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예.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서울중앙지법 형사 합의 22부입니다. 김세훈 부장판사, 최 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18가지 혐의 사실에 대해서 징역 20년을 선고를 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벌금 180억 원, 추징금 72억 원도 함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부사님,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뭐 다른 분들은 다 말씀하신 대로 예. 동의를 하는 부분이 많고요. 예. 이번에 신동빈 회장이 법정 구속됐다는 건 좀 특이하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용 후폭풍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지난번에 이재용 재판에 대해서 재판부에 엄청나게 압박이 있었는데 예. 너무 봐주는 거 아니냐라고 그렇죠. 하는 그런 지적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작용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당시 들고 뭐 정영식 부장판사 같은 경우는 신상 털기로 좀 곤욕을 치렀죠. 예.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는 얘기들도 많이 있었는데 예. 그게 신경이 안 쓰일 수는 없죠. 그런 면에 있어서는 이건 굉장히 주목이 되는데 사실 롯데도 계속 실현이에요. 롯데가 사드 문제에 대해서 중국에 굉장히 타겟이 돼가지고 그렇죠. 굉장히 고생을 했고 예. 경영권 분쟁도 있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신동빈 회장이 만약에 그 법정 구속이 돼가지고 하면은 경영권 향배는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도 굉장히 관심이 되는 부분이라서 예. 이 부분은 재계 판도에도 굉장히 영향이 끼치는 판결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손 변호사님, 신동빈 회장 이야기했으니까 하나 더 여쭤볼게요. 지금 그 경영비리 관련해서 불구속 상태 재판을 받았거든요. 네. 그럼 이제 구속이 됐잖아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판
네, 큰 차이는 없습니다. 아, 그래요? 일단 지금 이제 1심 판결이 선고되면서 법정 구속이 됐는데요. 예. 이제 항소한다면은 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이 진행이 될 것이고요. 예. 또 지금 오늘 선고된 이 재판과 또 다른 재판을 이제 불구속 상태로 받고 있었는데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건으로 구속이 되었기 때문에 그동안 불구속으로 진행되던 재판도 역시 다른 사건입니다만 구속된 상태에서 구치소에 있으면서 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예.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징역이 20년이지 않습니까? 네. 그 각 혐의에 대해서 이제 징역이 얼마가 선고됐는지 그건 아직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요? 실제로 다 이게 네. 경합범인데 이렇게 네. 그 경합을 해서 그냥 일괄적으로 징역 20년 이렇게 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실제로 우리나라 법제에 따르면은 각 이제 혐의에 대한 네. 그럼 최고 형량은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예. 법정형이 물론 있습니다만 예. 하지만 이제 법정형은 법에 규정되어 있는 예, 것이고요. 예. 그리고 또 처단형이라고 해가지고 법에서 정하고 있는 그런 그 규칙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그런 가중과 감경 등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러면 범위가 나옵니다. 그걸 처단형이라고 하고요. 예. 또 실제로 선고형은 오늘 선고한 징역 20년형이 되는 것인데요. 예. 법정형은 법전을 확인 가능하고요. 예. 또 선고형은 오늘 그 선고된 형이고 예. 처단형은 여러 가지 그런 그 법에 정한 규칙에 따라서 이제 정리를 한 그런 예. 상한선과 하한선은 나타나게 됩니다. 자, 손 변호사님, 그 징역 20년으로 봤을 때 이후에 있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봅니다. 보시는지요? 18가지 혐의 중에 13가지가 이제 같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물론 속단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아마도 더 높은 형을 받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오늘 재판은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아니었죠. 대상이 아니었죠. 이제 최순실 씨가 이제 핵심이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최순실 씨보다도 더 위에 있거나 아니면은 상당 부분 범죄에 있어서는 최순실 씨와 함께 동등한 선상에 서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특히나 여러 가지 판결문 선고된 것을 볼 때는요. 예. 뭐 무정표 전 장관 등이라든지 결국 이러한 사건의 가장 종결점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있다. 또 최순실 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위세를 빌어서 함께 범행을 했다라고 이제 설명들을 하고 있거든요. 예. 또한 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재판 수행상의 공통점이 인정하는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특히나 끝까지 무죄를 주장하고 부인하고 있다. 네, 또 끝까지 재판 수행에 있어서 협조하지 않고 예. 수사 과정에서도 뭐 협조했던 점을 찾기 어렵고 또 전체적으로 국가에 미친 악영향이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큽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 오늘 최순실 씨에 대해서 징역 20년형이 선고됐다면 예. 같은 그동안의 판결문을 통해서 이제 그 취득할 수 있는 그런 논리에 따르다면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보다 더 높은 형량, 그보다 더 엄벌에 처질 가능성이 높지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 씨보다 더 낮은 형을 받을 가능성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글쎄요, 3월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뭐 더 늦어질 가능성도 물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6월에 이제 선거도 있고요. 정치권도 사실은 이 박근혜 전 대통령, 전직 대통령의 선거 결과 주목할 수밖에 없는데요. 정치권에 어떤 영향이 좀 있을까요? 팜을 좀 던질 것으로 보시죠. 현실적으로 지금 정치권에서는 영향을 충분히 다 받았다. 그래서 뭐 자유한국당 스스로가 이미 지지율이나 보수진보 예. 쪽에 지지율이 다 흡수돼 있다고 보시는 예. 거죠? 사실상 뭐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저 피해를 다 감수했다고 지금 자유한국당 스스로가 판단하고 있는 거고 예. 어쨌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출당 조치 부분으로 기본적인 책임선에서 그 선을 그었다라고 예. 이제 선언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선고 결과가 나오고 오늘 최순실의 20년 이상의 이 결과가 나오면 일정한 영향은 있겠으나 큰 대세의 흐름들을 뭐 더 악화되거나 예. 좋아지거나 하는 가능성은 별로 없겠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부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요, 장기전을 대비하는 것 같아요. 어제 재판에 불출석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보면은 1심 자체에 대해서는 큰 기대를 안 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무슨 일을 해도 도움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실질적으로 보이콧을 하는 것 같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치적 상황이나 여론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면, 있다고 하면은 그때 가가지고 뭔가 다른 방법을 찾지 않겠느냐 예.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자막에 나오는 최순실 주변의 책임전과 예. 반성 없어가요.
저 앞에 박근혜만 바꾸면 박근혜 주변의 책임전가 반성 없어 이렇게 재판부가 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최순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최순실 1심 선고를 앞두고 그 상당히 유영하 변호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을 빌어서 그 불쾌하게 표현을 했고, 그리고 이경재 그 최순실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가 지금 선고 앞두고 뭐 하는 짓이냐 하면서 화를 내고 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최순실과의 거리두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도했지만 여전히 최순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 불리한 증언을 일절 거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계속해서 이 최순실에 대해서 책임 떠넘기기 책임 전가를 하고 있는 것. 그리고 관계 설정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다 정도만으로 지금 빠져나가려고 하니까 책임 전가와 반성 없는 건 최순실보다 오히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더 심각한 지경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또 약간 좀 다른 측면을 보자면은 굳이 한번 찾아보자면 최순실 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함께 공모해서 뇌물을 받은 점이 인정될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오늘도 인정된 것이고요. 하지만 최순실 씨는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이익을 취했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은 개인이 실질적으로 취한 돈은 없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측 변호인들이 여러 가지 그런 국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뇌물 범죄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이제 국가적인 법익에 대한 그런 그 범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구한테 종결적으로 돈이 귀속하였는지 여부보다는 국가의 원수이고 또 이제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현직에 있는 상황에서 상인과 공모해서 뇌물을 이제 받도록 했다라고 한다면은 이 부분에 대한 그런 처벌 필요성이라든지 비난 가능성은 상당한 수준이거든요. 이런 점은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 굉장히 고민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국정농단의 시작과 끝이라고 불렸던 최순실 씨에 대해서 1심 재판부가 징역 20년을 선고를 했습니다. 자, 손 변호사님, 그 1심 선고 결과가 갖는 의미 뭡니까? 1심이라는 것 이후에 있을 어떤 항소심에 대한 어떤 기준이 되는 겁니까? 보통 보면 이제 변호인 측과 또 피고인 측과 검찰에서 항고를 하고 또 상고까지 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끝까지 여기서 항소하고 또 상고해서 확정을 대부분 늦추는 경우는요. 누가 봐도 뻔한 범죄일 경우도 그렇게 많이 합니다. 자백을 하는 경우도 합니다. 왜냐하면 확정이 되면 이제 교도소로 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구치소에 있어서 조금 더 좋은 환경에 있자라고 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런데 예전에는 1심에서 유죄 판결이 선고되면은 그 다음에 항소를 합니다. 피고인이. 그럼 기계적으로 어느 정도 감형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는 법원에서도 이제 그런 식으로는 진행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이제 변호사협회에도 알려왔고 또 변호사협회에서도 그런 내용들을 이제 이메일 형식으로 해가지고 통보도 했거든요. 변호사들에게. 그 정도로 1심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또 아주 특별한 경우가 없는 한 1심에서의 판단이 상당 부분 존중받고 있습니다. 물론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 판결처럼 상당 부분 유죄였던 것들이 무죄로 바뀌고 또 그 결과 이제 법정 구속되어 있다가 집행유예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런 경우가 예전에 비해서 상당히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 1심은 그냥 놔두고 2심부터 제대로 한다. 이거는 정말 아주 예전 전략이거든요. 물론 그게 정치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과연 정치적으로 그게 나중에 볼 때 옳은 결정이었는지는 제가 판단할 수 없겠습니다만 적어도 소송 전략으로서는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 보시면 서울중앙지법에 이제 재판정으로 들어가는 그 입구입니다. 저 호송차에서 내려서 대부분 피고인들이 재판에 출정을 하거나 퇴정을 하는 건데요. 안종범 전 수석, 최순실 씨 재판이 끝나기 때문에 다시 이제 구치소로 돌아갈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바로 신동빈 회장 같은 경우는 구속이 되기 때문에 구치소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는 이제 상고했고 특검도 상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상고심은 이제 법률심으로 알고 있는데 이 법률적인 쟁점들 따지는 부분들이 다른 최순실 재판이나 또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대법원은 말씀하신 대로 법률심입니다. 그래서 사실관계는 다투지 않고 법률만 다툰다. 법률적인 쟁점만 다툽니다. 하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이제 대법원에서 재판할 때 상고심의 운영을 보면은요 사실관계 인정에도 상당 부분 개입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표현을 이렇게 하는데요. 이제 채증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즉 증거를 어떻게 채택하고 이제 평가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법칙은 사실 법률적인 문제거든요. 예. 그렇다면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이라든지 이런 증거 능력에 대해서도 대법원에서 다룰 수 있는 법률 사항이 됩니다. 그리고 또 사실관계에 대한 그 판단이라든지 인정도 예. 대법원에서 마음만 먹는다면 예. 사실 그 법률상의 어떤 그 외형을 빌려서 얼마든지 다룰 수는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예, 결국 대법원까지 다 가서 마지막 그 결론이 나와봐야만 예. 이번 사건의 모든 정리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비선 실세 최순실 씨가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